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이서연은 낡은 스웨터를 여미며 하준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잡았다. 5살 배기 하준의 뺨은 추위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엄마를 향한 무한한 신뢰로 반짝였다. 서연에게 하준은 세상의 전부였다. 5년 전 갓난아기였던 하준이 낡은 담요에 쌓인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서연의 삶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존재했다. 그녀 자신의 꿈과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낡은 책과 같았다. 이제 그녀의 모든 페이지는 하준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작은 발걸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으며 밤에는 낡은 재봉틀로 옷을 수선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지만 잠든 하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하준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준이 옆에 있는 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어느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잠든 하준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급히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아이는 밤새 끙끙 앓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하준을 업고 동네 작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단순한 감기 몸살일 것이라며 며칠 지켜보자고 했지만 서연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하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아이는 먹는 족족 토해냈고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누워만 있었다. 결국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연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털어 서울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하준을 데려갔다. 수많은 검사가 이어졌고 기다림의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마침내 나온 진단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희귀 혈액 질환. 골수 이식이 시급하지만 맞는 공여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절망적인 설명이 뒤따랐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합쳐도 검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제발 우리 하준이 좀 살려주세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서연은 텅 빈 지갑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준은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의 전부였다.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살려야만 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하준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낡은 담요 속에 작은 은색 목걸이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 목걸이에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하준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목걸이를 찾아냈다. 아주 작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목걸이였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온종일 서울 시내의 금은방을 돌아다녔지만 누구도 그 문양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해가 저물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한 낡은 골동품 가게의 주인이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문양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아우라그룹의 창립 가문에서만 사용하는 상징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우라 그룹, 그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아우라 그룹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자신과 하준의 존재를 인정해 줄 일이 만무했다. 오히려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준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딪혀 보기로. 그녀는 하준의 병원 기록과 목걸이를 챙겨들고 위압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아들을 살리겠다는 엄마의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아우라 그룹 본사의 로비는 서연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천지였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초라한 행색의 서연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용기를 내어내어 말을 건넸다. 회장님을, 아니 이 회사의 가장 높은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표정으로 거절했다. 약속도 없이 회장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무작정 로비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악착같이 버텼다. 소란이 커지자 마침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한 아우라 그룹의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짧게 물었고 비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웬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경비원들에게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제발,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목걸이를 봐주세요. 그녀는 경비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강지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온 은색 목걸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미끄러져 강지훈의 구두 끝에 멈췄다. 강지훈은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다. 얼음 같던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 문양. 그것은 분명 자신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오직 직계 혈통만이 가질 수 있는 상징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숙여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약혼녀와 뱃속의 아이를 동시에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그 아이의 흔적일지도 모르는 증거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금 터져나오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하고 서연을 일으켜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준을 발견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당장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와. 내일 아침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겠다. 그날 밤 서연은 하준의 병실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만약 하준이 정말 강지훈의 아들이라면 아이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은 하준을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 지난 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준은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하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운명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아우라 그룹의 사람들로 인해 삼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최고의 의료진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하준은 곧바로 특실로 옮겨졌고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이 시작되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한 체혈이 진행되는 동안 강지훈은 복잡한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겁을 먹고 서연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하준을 꼭 껴안고 다정하게 달랬다. 괜찮아, 아들. 엄마 여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하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강지훈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잃어버렸던 내 핏줄이라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5년 전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배후를 의심해왔다. 만약 아이가 살아있었고 누군가 고의로 아이를 숨긴 것이라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드디어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0.99%라는 문구에 멎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살아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5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하준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뗄 수 없이 얽혀버렸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은 서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과가 나왔소. 하준이는 내 아들이 맞소.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 안도와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차갑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하준이의 치료는 내가 책임지겠소. 그리고 당신도 당분간 내 옆에 있어야 할 거요. 이건 명령이요.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세계는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와도 같았다. 아우라 그룹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만이 유일한 숨구멍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운동을 하고 7시에는 회사에 도착해 밤늦게까지 일에만 몰두했다.
식사는 영양사의 계산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고 그의 일정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감정의 동요는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목적에 따라 유지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CEO라 불렀다. 그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의 눈은 언제나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차가운 가면 아래에 5년째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질 때면 지독한 고통이 유령처럼 그를 찾아왔다. 5년 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그의 약혼녀 윤서아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뱃속에는 그들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던 아이가 함께 잠들어 있었다. 한순간에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그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꽁꽁 얼려버리고 일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것만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서아의 차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서둘러 종결지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고 파괴하려 한 자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의심의 화살은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특히 그의 사촌 동생이자 아우라 그룹의 전무이사인 강민혁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민혁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야망을 숨기고 있었다. 지훈의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에게 지훈의 약혼녀와 곧 태어날 아이는 눈엣 가시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어떠한 물증도 없었다. 그날도 지훈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중요한 해외 계약건을 검토하던 중 그의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우라 의료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의료원에서 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무슨 일이지? 한 아이가 희귀 혈액 질환으로 입원했는데 유전자 정보가 5년 전 고 윤서아님과 회장님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태아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죽은 아이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니 세상에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지훈은 분노에 휩싸였다. 누가 감히 이런 끔찍한 장난을 치는 거지. 당장 병원장에게 연락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분명 자신을 흔들려는 누군가의 비열한 수작이거나 혹은 돈을 노린 사기꾼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병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며 아이의 특이한 유전 형질이 과거 데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여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이를 데려온 보호자가 아우라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목걸이라는 말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목걸이는 그가 직접 디자인하여 서아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그것이 낯선 여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당시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누군가 아이를 빼돌리고 사고로 위장한 것이라면,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한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그 보호자라는 여자를 만나야겠다.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여자. 그 여자가 확실한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는 한 여자를 보았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경비원들의 손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온 작은 은색 목걸이가 그의 발끝에 와닿았다. 그것은 분명 서아의 목걸이였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 잃어버린 아이의 상징.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여자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여자의 이름은 이서연이라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갓난아기였던 하준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기쁨,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그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는 서연이라는 여자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일의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너무나도 투명했고 하준을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일단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통보했다. 그것만이 이 지독한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5년 전 윤서아 씨 교통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관련된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우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집무실을 서성이며 5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서아의 환한 미소,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던 날들.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었다. 만약 하준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신이 그에게 준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다. 만약 내 아들이 맞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과 서아를 그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한편 강민혁 전무는 지훈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지훈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웬 허름한 여자와 아이 때문에 병원과 회사를 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꼈다. 5년 전 그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지훈의 약혼녀를 제거하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 함께 처리하여 후계 구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변수가 생긴 것일까?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손톱을 물어뜯었다. 민혁은 자신의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강지훈 대표가 병원에 데려온 아이와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아내. 그리고 5년 전 일을 처리했던 놈들, 아직 입을 열 수 있는 자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봐.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마른 세수를 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남은 것이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야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살인교사라는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훈에 대한 증오와 함께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해버리겠다는 섬뜩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지훈의 비서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긴장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거대한 파도와 같은 감정이 그를 덮쳤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엄마를 해친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해 줄 것이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은 이제 복수와 부성애라는 두 개의 뜨거운 불길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서연은 잠든 하준의 곁을 지키고 있다가 그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질문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손에 든 서류를 말없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복잡한 유전자 분석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맨 아래에 적힌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문장은 선명하게 그녀의 눈에 박혔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하준은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한 아들은 눈앞에 이 차가운 남자의 친아들이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절망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이제 내 아들을 돌려받아야겠어. 강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을 고하는 것처럼 냉정했다. 5년의 공백과 상실감에 대한 보상 심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아들을 되찾아 완벽한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계획 속에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동안 내 아들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겠소. 원하는 액수를 말하시오. 집이든 평생 먹고 살 돈이든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지.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주시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꽂혔다. 보상, 돈, 그리고 사라져달라는 요구.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지금 지난 5년의 세월을 자신이 하준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을 돈으로 계산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두려움에 떨던 가난한 여자는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만이 남았다. 싫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하준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하준이 엄마입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엄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주제에. 그의 말은 잔인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피를 나누어 주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제 젊음, 제 꿈, 제 인생 전부를요. 하준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켰고 배고파할 때 제 밥을 덜어 먹였습니다. 당신이 당신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온 지난 5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준이의 엄마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준이에 대해 뭘 압니까? 그녀의 외침은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치에 잠들어 있던
하준이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남자와 잔뜩 날이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듯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하준은 작은 팔을 뻗어 서연의 품에 파고들었다. 서연은 아이를 꼭 껴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다. 괜찮아,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아무도 우리 하준이 힘들게 못해. 그 순간 강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단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아들은 그를 아빠로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으로 경계하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세상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 돈으로 쫓아내려 했던 저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성급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혈연관계라는 법적, 생물학적 사실만을 내세워 아이의 세상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하준이에게는 지난 5년의 세월이 전부였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이서연이라는 엄마가 있었다.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 한들 아이가 행복할 리 없었다. 오히려 깊은 상처만 남게 될 터였다. 강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정밀했던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병원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아이는 강지훈의 친아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 젠장, 그 계집애와 아이를 처리하라고 했을 때 왜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5년 전 사고를 재조사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이서연이라는 여자였다. 강지훈과 아이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유일한 증인. 그는 이서연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무작정 해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강지훈의 의심만 키울 뿐이다. 그는 더 교묘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에게 이서연의 모든 과거를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약점을 찾아내 협박하거나 범죄자로 몰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계획이었다. 다시 병실. 한동안의 침묵 끝에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지금 당장 하준이를 당신에게서 떼어놓는 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군. 그는 서연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그것은 친절이나 배려가 아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내 집으로 들어와. 하준이가 새로운 환경과 나에게 적응할 때까지 공식적인 부모 자격으로 아이의 곁에 있어줘.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제공하겠소. 세계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환경,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안정까지. 대신 당신은 내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하오. 서연은 그의 제안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라니. 그것은 마치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언젠가 하준이가 자신에게 완전히 적응하고 나면
헌신짝처럼 자신을 내쫓아 버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가? 하준이의 치료는 시급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강지훈의 재력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준이를 살릴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미래를 모두 내려놓아야만 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강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비서에게 연락하자 잠시 후 병원 복도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하준의 퇴원 및 이송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얼떨결에 그들의 움직임에 휩쓸려 병원을 나섰다. 병원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하준을 안은 채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출발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익숙했던 풍경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이제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와 하준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저택은 성체와 같았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하나의 왕국이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해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갈 때 서연은 숨을 죽였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거대한 분수, 그리고 눈앞의 위용을 드러낸 본관 건물은 그녀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압도적인 부의 위세만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준 역시 낯선 풍경에 겁을 먹은 듯 서연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를 필두로 한 사용인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서연과 하준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듯한 기분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집사에게 간결하게 명령했다. 이쪽은 하준 군의 보모인 이서연 씨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들 강하준이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테니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내 아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통감해야 했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더욱 화려하고 삭막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연과 하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웠다. 방 안에는 아이를 위한 최고급 장난감과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하준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서연의 품에만 매달렸다. 아이에게 이곳은 황금으로 만든 감옥과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너무나도 넓은 정원 너머로 보이는 높은 담장이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현실을 상징하는 듯했다. 잠시 후 강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에게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첫째, 하준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의료진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오. 둘째, 당신은 하준이의 보모이지 어머니가 아니오. 아이 앞에서 내 허락 없이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마시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 셋째, 지정된 구역 외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시오. 그의 말 하나하나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특히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요구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국내 최고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들로 구성된 의료팀이 저택을 방문했다. 하준의 방은 순식간에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진 작은 병실로 변했다. 하준이는 낯선 사람들과 차가운 기계들을 보고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하준이는 더욱 격렬하게 발버둥 쳤다. 그때 서연이 하준이를 품에 꼭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준아, 괜찮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게. 이거 하고 나면 우리 하준이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씩씩하게 할 수 있지. 그녀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요를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고 경직되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 최고의 환경. 그것이면 아들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목격하고 있었다. 아이의 공포를 잠재우고 치료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그의 돈이 아니라 저 여자의 따뜻한 목소리와 품이었다. 그것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지난 5년의 시간이 쌓아올린 사랑과 신뢰의 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돈을 노린 사기꾼이나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한편 이서연과 아이가 강지훈의 저택에 입성했다는 소식은 즉시 강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이제 이서연은 강지훈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 외부에서 그녀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공범인 고모 박선희 여사에게 연락했다. 박 여사는 강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후처로 강지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아들인 민혁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온갖 암투를 벌여온 인물이었다. 박 여사는 이서연과 하준의 등장에 민혁보다 더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감히 이 집에 들여. 지훈이 저놈이 드디어 노망이 든 개로구나. 민혁은 그런 그녀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고모님, 흥분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 여자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고립시켜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모님께서 안에서 저 여자의 숨통을 조여주세요. 저는 밖에서 저 여자의 더러운 과거를 캐내 강지훈의 눈앞에 던져줄 테니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저택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 서연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하준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를 걱정하던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저택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옥탑방의 좁고 추운 방이 그리웠다. 그곳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유와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그녀는 하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가, 조금만 참자. 내 병만 다 나으면 그땐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길고 외로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방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하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최고의 의료 환경과
이서연의 헌신적인 간호가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다.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을 되찾았다. 낯설고 거대하기만 했던 저택에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아이가 안정을 찾을수록 서연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녀를 향한 저택 내에 보이지 않는 압박과 음모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민혁의 고모이자 강지훈의 계모인 박선희 여사가 있었다. 박 여사는 서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식사 시간마다 일부러 서연을 식탁으로 불러내 모든 사용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감히 회장님 아들의 어미 행세를 해. 넌 그저 월급 받고 일하는 보모일 뿐이야. 네 주제를 똑똑히 알아야지. 그녀의 날 선말들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충성스러운 한 여장 역시 박 여사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사사건건 서연을 괴롭혔다. 식사에 몰래 소금을 더 넣거나 서연이 사용하는 세탁물에 락스를 섞는 등 유치하지만 악랄한 괴롭힘이 계속되었다. 서연은 하준을 생각해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강민혁과 박 여사는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는 서연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웠다. 그것은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박 여사는 당장 모든 사용인들의 방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 여사에게 매수된 한 하녀가 서연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라진 브로치를 찾아냈다. 증거는 명백했다. 박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침 회사에서 돌아온 강지훈과 모든 사용인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녀는 브로치를 높이 쳐들며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것 보시오. 내가 뭘 했습니까? 저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들어온 도둑고양이였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당장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길바닥에 내쫓아야 해.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렸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용인들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뭘 망설이고 있니? 이런 도둑년을 우리 집에 계속 둘 셈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야지. 서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녀와 하준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만약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서 있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난한 그녀가 값비싼 보석에 욕심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그가 지켜본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당당했고 돈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하준의 생명이 걸린 이 상황에서 고작 브로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리고 계모인 박 여사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과장되어 있었다. 침묵이 흐르던 거실.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두를 압도했다. 경찰을 부를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박 여사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서연 씨, 정말 당신이 훔친 게 아니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본 순간 강지훈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그는 집사에게 브로치를 건네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박 여사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세요. 집안의 귀중품 관리는 앞으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강지훈은 흩어져 있는 사용인들에게도 해산을 명령했다. 순식간에 거실에는 그와 서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서연은 아직도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강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말을 믿는 게 아니오. 다만 이 집안에서 도둑질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 만큼 당신이 멍청해 보이지 않을 뿐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땐 하준이도 당신도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거요. 영원히. 그는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비록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그는 최소한 자신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쫓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박 여사로부터 계획이 실패했다는 전화를 받고 분노에 휩싸였다. 강지훈이 그 여자를 감싼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박 여사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나도 모르겠다. 그 애가 단단히 홀린 게 분명해. 강민혁은 이번 실패로 강지훈의 의심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어설픈 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더 대담하고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생각에 잠겼다. 이서연과 강지훈 사이의 신뢰가 더 깊어지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하준이를 이용한 잔혹한 계획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브로치 사건 이후 강지훈의 저택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박선희 여사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서연을 핍박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처럼 불길했다. 강지훈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물밑에서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의 모든 저택 CCTV 영상을 확보해 밤새도록 분석했다. 영상 속에서 브로치를 발견했던 하녀가 사건 직전에 박 여사의 신복인 하녀장과 은밀히 접촉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계모가 꾸민 추악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는 왜 계모가 이서연을 그토록 쫓아내려 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단순히 근본 없는 여자를 혐오해서가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서연의 등장은 5년 전 과거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외부의 사설 정보팀을 고용했다.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조차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보팀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하나는 이서연을 향한 집안 내의 모든 위협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보고할 것. 다른 하나는
5년 전 윤서아의 교통사고를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할 것. 묻혀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그의 손에 의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폭풍 같은 내막을 알 리 없는 서연은 오직 하준을 돌보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녀의 세상은 하준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아이가 건강해지는 모습은 그녀에게 유일한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그러면서 강지훈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단순한 보모로만 대하지 않았다. 하준의 치료 과정을 논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갔고 그는 그녀가 아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명하고 강한 여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처음으로 서재가 아닌 하준의 놀이방에서 서연, 하준과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하준이가 서툰 젓가락질로 반찬을 집어 강지훈의 밥 위에 올려주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아저씨도 먹어요. 이거 맛있어요.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아들의 호의였다. 그는 어색하게 그것을 받아먹었고 그 모습을 보던 서연의 입가에 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강지훈은 얼어붙었던 자신의 심장 한구석이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차갑기만 했던 저택에 아주 작은 가족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하준의 몸에 갑자기 고열이 발생했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경기를 일으켰다. 주치의는 외부에 있어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막힌 코를 뚫어주며 호흡을 도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전문적이고 능숙했다. 강지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곁을 맴돌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얼음 주머니를 가져오고 천을 재는 등 보조 역할만 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켜내는 강인한 버팀목이었다. 밤새 이어진 사투 끝에 동이 틀 무렵 하준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다. 아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쳐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소? 꼭 전문 간호사 같던데.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릴 적 꿈이 소아 병동 간호사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들 돌보느라 꿈을 접었지만 책으로나마 열심히 공부했었죠. 하준이를 키우면서 그때의 공부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강지훈은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무게와 포기해야 했던 꿈의 아픔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후 사설 정보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5년 전 윤서아의 사고 차량을 폐차 처리했던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가족 모두와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강민혁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의 자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모든 조각이 강민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의 행복을 앗아가고 5년 동안 자신을 지옥 속에서 살게 한 범인이 바로 피를 나눈 사촌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강지훈의 움직임은 즉시 강민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정보팀이 5년 전 사건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살인교사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될 터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박 여사를 찾아갔다. 고모님, 강지훈이 전부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놈이 모든 증거를 손에 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두 사람은 미시에서 마지막 방역을 위한 가장 잔혹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 된 하준이와 그 약점을 지키는 이서연을 동시에 무너뜨릴 최후의 한 수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늦게까지 서재에서 강민혁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머리가 복잡해 잠시 쉴 겸 밖으로 나온 그는 무심코 하준의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이끌려 안을 들여다본 그는 숨을 멈췄다. 서연이 아이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혹시라도 아이가 밤에 또 아플까봐 곁을 떠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고단함이 깃든 그녀의 얼굴과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잠든 모습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가슴속에서 이름 모를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고마움이었으며 연민과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민혁은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에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패를 던져야만 했다. 그에게는 강지훈을 한 번에 무너뜨릴 최후의 카드가 있었다. 바로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 하준이었다. 그는 박선희 여사와 함께 치밀하고도 잔혹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모든 것을 끝낼 돌아올 수 없는 달이었다. 계획은 주말 오후에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으로 집을 비운 사이 서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하준의 주치의였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최근 진행한 정밀 검사에서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며 당장 자신이 지정하는 외부 클리닉으로 아이를 데려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님께는 자신이 직접 보고할 테니 괜한 소란을 만들지 말고 비밀리에 와달라고 덧붙였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그녀는 이성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은 그녀를 신중하게 만들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주치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떨렸고 모든 검사는 저택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엇보다 강지훈에게 알리지 말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최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실장님, 주치의 선생님께서 하준이 긴급 검사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회장님께는 연락이 닿지 않네요. 혹시 모르니 제가 가는 곳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놓겠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만 그냥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활성화하고 최 실장에게 링크를 전송했다. 만일을 위한 보험이었다. 서연은 하준을 데리고 의사가 알려준 클리닉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개인 병원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적막감이 그녀를 덮쳤다. 병원 안에는 간호사 한 명 보이지 않았고 복도 끝에서 강민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그를 보는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야 와주셨군요, 이서연 씨. 우리 하준이와 함께. 그의 뒤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서연과 하준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 무슨 짓이에요? 서연은 하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롭게 외쳤다. 강민혁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무슨 짓이냐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뿐. 당신과 그 아이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하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사라져주면 되니까.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이 하준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힘의 차이는 역부족이었다. 하준은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았고 그 모습은 서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남자들이 아이를 빼앗아 다른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한편 최 실장은 서연의 전화를 받고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 그는 즉시 강지훈이 회의 중인 호텔로 달려갔다. 그는 감히 문을 박차고 들어가 회의를 중단시켰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나오셔야 합니다. 이서연 씨와 하준 군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지훈은 최 실장이 보여주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서연의 위치가 강남의 낯선 클리닉에 멈춰 있었다. 그곳은 강민혁의 유령 회사 중 하나가 최근 인수한 건물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지훈은 투자자들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보안팀과 경찰에 즉시 연락하라고 지시하며 차에 몸을 실었다. 클리닉 안. 하준을 빼앗긴 서연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조롱했다. 이제 곧 강지훈에게 전화가 갈 거야. 네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아이를 납치했다고. 그리고 너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지. 5년 전에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내 실수가 너무 컸어. 그가 승리를 예감하며 비웃는 순간 건물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척하며 벽에 있던 화재 경보기를 몰래 누른 것이었다. 당황한 강민혁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옆에 있던 약품 선반을 밀어 넘어뜨렸다. 유리병들이 깨지며 자극적인 냄새가 퍼져나갔고 그 틈을 타 그녀는 하준이 갇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아들의 이름을 외쳤다. 하준아,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울고 있던 하준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서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비상계단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강민혁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건물 옥상으로 내몰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성을 잃은 강민혁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더러운 계집애가 감히 내 일을 망쳐.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옥상 난간 끝으로 몰아붙였다. 하준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내년만 없었으면 5년 전 그 교통사고 때 윤서아랑 뱃속에 애새끼까지 한 번에 끝냈어야 했는데. 절박한 상황에 몰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었다. 내년이랑 그 애새끼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 다 같이 죽어버려. 그가 서연을 밀어 떨어뜨리려는 바로 그 순간 옥상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거기까지다, 강민혁. 얼음처럼 차가운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뒤로는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보안팀이 포진해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내 더러운 입으로 짓거린 모든 말들, 여기 똑똑히 녹음되었다. 5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 한 것도, 그리고 오늘 또다시 내 아들과 서연 씨를 해치려 한 것도. 그는 경찰에게 고갯짓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강민혁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강지훈은 곧장 서연과 하준에게 달려갔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서연은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폭풍이 마침내 멈춘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강민혁과 박선희 여사를 비롯한 모든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5년 전 윤서아의 살인교사 혐의와 하준의 납치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그들에게는 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아우라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그룹의 부패한 뿌리를 도려내는 계기로 삼았다.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강민혁의 라인을 모두 숙청했으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하며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5년간 그를 짓누르던 과거의 어둠과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과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저택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납치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밤마다 악몽을 꾸던 하준은 서연의 따뜻한 보살핌과 이제는 곁을 떠나지 않는 아빠 강지훈의 노력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강지훈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동화책을 읽던 하준이가 그의 품에 안기며 수줍게 내뱉은 한마디.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강지훈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생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며 따스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저택의 안주인이자 하준의 어머니였다. 강지훈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날개를 꺾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가 오래전 포기해야 했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싶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이름으로 희귀병을 앓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서연에게 맡겼다. 당신만큼 이 아이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당신의 따뜻함으로 더 많은 하준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기회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깊어졌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수목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과거 윤서에게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였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정중히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랑으로 미래를 채우고 싶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 아들을 구해줬고 지옥 같던 내 인생도 구해줬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어. 당신과 하준이가 내 세상의 빛이 되어주었지. 그는 주머니에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하준이와 함께 직접 만든 작은 클로버 꽃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끼워주었다. 이서연 씨, 나와 그리고 하준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주변의 꽃들이 만개하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1년 후 강지훈의 저택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하준이는 재단에서 후원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서연은 아름다운 디레인의 몸으로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심장을 가진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시련의 겨울은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봄날이었다. 핏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견뎌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가족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행복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